안녕하십니까. 현대산문 양식의 발전과 분화에 대해 발표를 맡은 오조입니다. 저희 조는 김승윤, 김원준 하우가 PPT 제작과 발표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여원재, 이희재, 이승민 하우가 자료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반부 발표를 맡은 김승윤이라고 합니다. 이후 후반부 발표는 김원준 학우분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잡문 양식의 출현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미문의 소품문, 다양한 서정산문, 보고문학의 발달까지 소개하고 이후에 간단한 두 문제의 퀴즈와 참고자료 및 출처를 밝힌 후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잡문 양식의 출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잡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잡문의 정의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잡문은 산문의 한 형식으로 일정한 체계나 문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되는 대로 쓴 글을 말합니다. 대체로 지은이의 감정이나 사상이 꾸밈없이 드러나 있는 글의 형식으로 잡문은 잡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인 루시는 이러한 산문들을 가리키며 몸부림과 전투를 담고 있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리다 자오는 1918년 4월 신청년 제4권 제4호에서 오늘을 백화문으로 발표하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 따른 것인데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은 초기 백화산문의 의론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의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년은 신사상을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의론적 산문이 후에 잡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잡문은 1918년 4월 신청년 제4권 제4호에서 수감록이라는 고정 칼럼이 생기면서 쓰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수감록은 양치차오와 일본 신문의 영향을 받은 천두슈가 개척한 것으로 초기에 반봉건 사상 계몽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백화문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첸시언통, 저우쩌런의 수감록이 발표되면서 백화문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9월 신청년 제5권 제3호로부터 루신의 글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신의 잡문은 사회 비평과 문명 비평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사상 계몽 운동을 수행하는 문학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루신의 잡문은 표현이 명료하고 감정이 강렬하여 시대적 특징을 잘 대변했으며 구사회의 병폐를 들추어내고 현실 문제를 비평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위다프는 루신에 대해 비수처럼 간결하고 세련되어 촌철살인, 일도 견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비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루신은 중국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거나 중국의 국민성을 풍자하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등하만필이 있습니다. 이는 루신의 작품 등하만필의 일부입니다. 잠시 본문을 따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백성들은 중립적이어서 전시에 자신조차도 어느 편에 속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또 어느 편이든지 속했다. 강도가 들이닥치면 관리편에 속하므로 당연히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해야만 했다. 이때의 백성들은 바로 일정한 주인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그것이 가당찮은 일이라면 자신들을 소나 말로 삼아주기를 희망하였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보면 루신이 풍자한 중국인들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국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인에 종속되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부분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자신들을 심지어 소나 말과 같은 가축으로 삼아주기를 희망했다고 한 부분이 그러한데 이러한 묘사를 감안하면 중국인들의 타율성과 수동성에 대한 루신의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신에게 잡문은 중국의 현실과 국민성을 해부해 그 병폐를 들추어내는 주요한 문학 양식 중의 하나였고 이는 이른바 소리 없는 중국을 깨트리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어 미문의 소품문 부분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잡문 창작은 1930년대 더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소품 산문이 등장하였습니다. 소품문은 개인적인 감흥에 개성적인 표현이 성행했던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 성립된 것인데 위다프는 길이가 조금 긴 것을 산문이라 하고 조금 짧은 것을 소품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소품문은 산문의 일종으로 길이가 짧으며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때에 따라 느낀 감상을 자유롭게 쓴 수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학 작가들은 짧고 자유로운 형식의 개성적인 소품문을 통해 백화로 미문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것이 백화문의 성공을 증명하고 백화산문의 분화를 증명하였습니다. 소품산문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저우쩌런이 있는데 저우쩌런은 소품산문이 개인문학의 첨단이자 언지의 산문이라고 하며 그 특징으로 서사, 설리, 서정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이를 자신이 성정에 스며들게 해 만든 것이 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우쩌런은 미문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미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문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국 문학에는 이른바 논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평적인 것이요 학술적인 것이다. 둘은 기술적인 것이요 예술적인 것이며 또한 미문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또 서사와 서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둘은 뒤섞이는 경우도 많다. 중국 고문에서의 서, 기, 설 등은 미문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국어문학에서는 아직 이런 종류의 문장을 보지 못했는데 신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시도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에서 저우쩌런은 중국 고문에서도 미문이 있는데 현대의 국어문학에서는 미문이 없다면서 신문학을 하는 사람들 또한 이를 시도해야 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저우쩌런과 빙신, 주즈칭 등의 작가가 등장하여 예술적인 미문의 산문이 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우쩌런은 루신과 함께 1920년대 소품산문의 발전에 기여한 문학잡지인 어사를 1924년 베이징에서 창간하였는데 여기엔 첸시언퉁과 류반농, 위핑보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저우쩌런은 주간지의 목적을 자유로운 사상과 독립적인 판단과 아름다운 생활을 재창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어사는 1930년 3월 종간될 때까지 소품문의 전문지로 불릴 만큼 많은 소품산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중국 현대산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저우쩌런의 작품 활동은 산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초기 산문은 반봉건 색채가 강해 복고적인 사상 경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위주였으나 이후 소품문 창작의 두각을 드러내어 고향과 베이징의 일상생활 및 민속에 관한 글을 다수 창작했습니다. 이들 소품문은 대부분 지식과 친밀을 담고 있으며 담백하고 우아한 필치와 온화하고 완만한 묘사로 한적한 정치를 사소한 재재에 기탁해 세세하게 생활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어 미문의 서정산문을 다수 지은 대표적 작가인 빙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빙신은 여자 작가로 순수한 동심을 품고 모성애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박의 정신을 일관적으로 추구한 작가입니다. 빙신은 빙신체라는 산문 문체를 만들어 청려하고 부드러운 독특한 문체를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어린 독자에게, 지난 일, 산중잡기 등이 있습니다. 위다프는 빙신을 산문의 청려함, 문화의 전화함, 사상의 순결한 면에서 중국의 유일무이한 작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또 다른 작가인 주츠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츠층은 백화로의 서정문은 아름다운 글을 지을 수 없다는 종전의 미신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신시를 창작하였지만 이후 산문 창작으로 전향해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산문 작가가 되었습니다. 주츠층의 산문은 서경과 서정이 잘 융합되어 부드럽고 섬세하며 우아하고 청신하고 언어가 소박하고 친근합니다. 아래에 있는 작품인 연못의 어린 달빛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며칠간 내 마음은 상당히 편안하지 않았다. 오늘 밤 정원에 앉아 바람을 쐬며 쉬다가 갑자기 매일 걸었던 연못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연못을 따라 한 구불구불한 조그마한 아스팔트 길이 있다. 연못의 주위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아주 울창하다. 길 위에 단지 나 혼자 뒷짐을 지고 걷고 있다. 이 세상은 마치 내 것인 것만 같다. 나도 마치 평소의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세계에 다다른 것만 같다. 구불구불한 연못 위에는 잎들이 시야에 가득하다. 잎은 수면 위로 높이 올라왔는데 마치 무녀의 치마 같다.
층층의 잎 사이에 드문드문 장식된 하얀 꽃, 어떤 건 가늘고 부드럽게 피어나고 달빛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조용히 이 잎과 꽃 위에 쏟아져 내린다. 구불구불한 버드나무의 엉성한 자태는 오히려 연잎 위의 그림과 같다. 연못 가운데의 달빛은 결코 고르지 않다. 이 작품은 1단락에서는 자신의 편치 못한 심정을 드러내고 2단락에서는 연못 주변의 윤곽을 묘사, 3단락에서는 연못에 혼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4단락에서는 달빛을 통한 연못의 연잎, 연꽃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5단락에서는 또한 달빛을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경치의 묘사를 통해서 작가의 마음속 정서를 드러냈으며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친근한 단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작가 주주층의 특징인 서정과 서경의 결합이 잘 드러난 시라고 여겨집니다. 이후부터는 다양한 서정 산문과 보고 문학의 발달 부분이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은 후반부 발표를 맡은 김원준 학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윤 학우에 이어 후반부 발표를 맡은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서정 산문과 보고 문학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서정 산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산문 창작은 다원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논어파라고 불리우는 저우쩌렁과 리니탕은 미문 의식을 강화하며 예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기 표현을 중심에 두는 언지의 산문을 기치로 내걸며 유머와 한적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루신을 대표로 하는 저익 작가들은 오히려 계급론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 산문을 전투적인 무기로 삼았습니다. 산문은 자신의 관점을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계급론을 선전하고 사회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때문에 1930년대에는 산문의 분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창작 경향의 다원화가 확립되었으며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작가의 정서를 담아 표현하는 서정 산문이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린위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위탕은 산문의 이론적 주장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유머, 성령, 한적으로 요약됩니다. 유머는 작가가 냉정하고 초월적인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사회의 부패와 국민의 고통에 대해 비본과 불만의 사상적 정서를 지니고 장중함과 해악을 겸비한 청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격조로 사회와 인생을 두루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을 벗어난 것으로부터 유머가 생성되며 이 유머는 풍자가 아니라 온후한 것이야 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적한 유머는 노할 줄 모르고 오직 웃을 줄만 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자유로운 서술을 중시하여 성령은 바로 자아, 즉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루신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며 유머와 한적을 통해 인생을 묘사하는 산문을 창작하며 유머가 풍자와 통할 수 있기에 루신과 만날 수 있었지만 한적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투창과 비수의 잡문과 어울릴 수 없기에 루신과 대립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린위탕의 산문 중에서 유머와 한적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으로 중국인의 총명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의 총명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총명하다는 것은 바보의 반대어이다. 정판교는 바보가 되기도 어렵고 총명하기도 어렵지만 총명하다가 다시 바보로 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총명한 말이며 중국 사람으로서의 정미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속담에 약바른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는 말이 있고 명나라의 진미공은 만족을 알아야 아침까지 단잠을 잘 수 있고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고이 늙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총명한 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총명과 바보가 하나로 복합되어야 하고 총명의 용도는 바보 노릇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그 밖에는 별로 사용할 만한 데가 없다. 유머와 한적 그리고 이를 통한 풍자가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인의 총명은 중국인의 총명함은 멍청하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세속을 피하며 국민을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30년대의 시인이자 대표적인 서정산문 작가 허치팡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가 대학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완성한 화목록은 1930년대에 쓰여진 아름다운 산문의 으뜸으로 꼽힙니다. 그는 매 편의 산문은 마땅히 하나의 독립적인 창작이어야 하며 미완성의 소설이거나 단시의 확대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몰에 의탁하고 서사로 서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외에 상상을 운용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등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산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예술적인 산문을 창작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사상적인 내용이 단일화되고 조탁이 지나치거나 형용이 과다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환양잡기에서는 귀향에서 보고 들은 것과 추억 등을 묘사하였는데 이 작품에 이르러 그의 붓은 현실로 향하게 되었으며 감정도 굵어지고 언어도 명량하고 질박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치팡의 비 오기 전을 감상하겠습니다. 요즘 며칠째 내리쬐는 봄볕이 버들가지마다 가는 눈을 튀었건만 버드나무는 여전히 먼지를 둘러쓴 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한 번쯤 봄비에 시원하게 씻겼으면 했다. 땅이 갈라지고 대지나 나무뿌리는 말라가는데 비 소식은 저만큼 가물가물했다. 나는 때로 고향의 천둥소리와 빗소리를 그리워한다. 그 우르르 쾅쾅 기운찬 박동소리가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울려 퍼지는 것은 마치 봄날의 싹이 동터를 뚫느라 진동하고 경악하면서 불쑥 머리를 내미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 소리는 따뜻한 손길로 싹을 어루만지다가 가지와 잎을 무럭무럭 키우고 끝내 붉은 꽃을 피웠다. 이러한 그리움은 향수처럼 칭칭 나를 감싸 우울하게 했다. 내 마음속의 기후 또한 북방처럼 가물었다. 한 방울 뜨거운 눈물이 내 말라빠진 눈에 개면 찌뿌드드하게 음랭한 하늘이 좀처럼 비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았다. 다채로운 장면 묘사와 생생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녹여내는 것이 허치팡의 시와 산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리광태는 주로 인간에 대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리광텐의 산문은 특유의 농민의식을 담고 있는데 그는 허랑집의 머리말에서 스스로를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인물들이 항상 운명의 비참함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의 작품은 소박하고 우울한 인생 풍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관적 정서를 인물 묘사에 기탁하는 수법이 뛰어나 동일한 유형의 산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어서 이광텐의 화랑집의 머리말, 시골 사람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골 사람으로서 시골을 사랑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현재는 비록 대도시에서 몇 년간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시골 사람처럼 생활하고 생각하고 있다. 가령 나의 작품이 아직 그런 시골 분위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 당연한 일이다. 이 글에는 이광텐의 농민의식이 담겨져 있으며 또 소박한 인생 풍경을 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4절 보고문학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보고문학이라는 새로운 산문 양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보고문학은 문학적 수법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신속하게 보도하여 대중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문학은 서사성에 치중하는 산문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소품문과 비교할 때 글 쓰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재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구별이 됩니다. 소품문은 작가와 직접 관련된 생활을 많이 묘사하는 데 비해 보고문학은 중대한 사회적 의의를 가진 생활 제재를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보고문학은 정치적 변혁 운동이 긴박하고 항일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30년대에 주요한 산문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보고문학의 창작은 일본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31년의 9.18 만주사변과 1932년의 1.28 상하이 사변 이후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1936년에는 많은 보고문학 작품이 게재되었습니다. 광명, 중류,
문학계 등이 주요 관행물로 꼽힙니다. 광명에는 중국의 극작가인 샤옌의 포신공, 홍선의 천당 속의 지옥 등이 실렸고, 중류에는 화사의 풋나기, 숭즈디의 1936년 타이유엔의 봄 등이 실렸습니다. 보고문학계의 주요 인물로 마오둔이 있습니다. 1936년 마오둔은 중국의 하루라는 보고문학집을 편집했습니다. 마오둔은 하루의 생활 기록이나 사회적 견문을 정해놓고 원고를 공개 모집하였고, 일상생활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술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의 전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보고문학의 대표 작가로는 샤옌이 있습니다. 샤옌의 포신공은 1930년대 창작된 대표적인 보고문학인데, 현지 조사를 통한 상하이의 일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반노예 상태의 여공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가감없이 표현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일에만 매달리는 여공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포신공 제도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참상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지 조사를 통해 여공들의 참상을 진실하게 묘사하여 설득력을 얻게 되고, 보고문학 발전의 이정표로 평가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샤인의 포신공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때면 시멘트 길 위와 골목에서는 벌써 이들 맨발의 시골 아가씨들로 꽉 들어찬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수도가에서 물을 깃고, 어떤 이는 이가 빠진 나무 빗으로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솜털을 빗어내리고, 어떤 이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빨대로 찰랑거리는 오줌통을 메고 고함 지르며 사람들 옆을 스쳐 지나간다. 대공의 주인 또는 일꾼이 겹겹이 접은 명부를 들고 해이한 자세로 정문 입구에 서 있다. 아래층의 그 깔개와 해진 이불 따위를 정돈한 뒤 저녁에 벽에 거꾸로 걸어둔 두 개의 널빤 탁자를 내려놓았다. 수십 개의 주발과 대나무 젓가락 한 뭉치를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죽 끓이는 당번이 풀처럼 묵은 죽이 담긴 양철통 하나를 널빤지 탁자 중앙에 놓았다. 그들의 공동 식사는 죽 두 끼, 밥 한 끼인데, 아침과 저녁은 죽을 먹고 점심의 밥은 주인을 돕는 일꾼이 공장 안으로 그들에게 들여보낸다. 이른바 죽이란 시골 사람들이 돼지에게 먹이는 콩비지에다 쌀아기와 누룽지 등을 약간 섞어 끓인 것이다. 죽의 반찬은 이슬리 만무하다. 몇몇 인자한 주인이 채소시장에 가서 채소 이파리라도 조금 긁어와서 소금에 절이면 그야말로 그들에게 모처럼의 멋진 반찬이 됐다.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여공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갉아먹고 진실되게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당시의 사회상을 전달하는 보고문학의 특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숭즈디의 1936년 타이위엔의 봄 역시 대표적인 보고문학 작품으로 일컬어집니다. 여기서 그는 신랄한 풍자의 수법으로 산시성 타이위엔에서 행해진 공포 분위기의 반공 통치를 폭로하였는데,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우타오펀의 평종기어, 평종어거, 판창장의 삼베이 기행 등이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꼽힙니다. 다음 순서로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문이라는 글을 통해 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루신과 함께 어사의 중심이 된 인물은 누구인가? 1번 주츠칭, 2번 저우쩌런, 3번 리다자오, 4번 빙신. 정답은 2번 저우쩌런입니다. 루신과 함께 어사의 중심이 된 인물은 저우쩌런이며, 이후 첸시언퉁, 류반룽, 위핑보 등이 어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가와 대표 작품의 연결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광텐의 화랑집, 2번 숭즈디의 1936년 타이위엔의 봄, 3번 샤옌의 포신공, 4번 허치팡의 천당 속의 지옥.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허치팡의 환양잡기 혹은 풍선의 천당 속의 지옥이 작가와 대표 작품의 연결로서 알맞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및 출처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